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3번째 시즌의 7번째 강의. 최순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잠 못 들어 하는 분도 많고,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들도 있고, 또 허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보도 내용을 접하고 나온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최순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뭐 그 사람의 비리라든지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뭐 국정농단에 대한 얘기들은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까지 가세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점들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고, 화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욕심이 지나치지 않은지, 자신의 분수에 넘치게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권력과 재산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잘난 척하거나 으스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만에 넘쳐서 자기 자랑을 여러 사람에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여겨서 남을 없이 여긴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점들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드러냈던 그런 문제들이죠. 결국 그녀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자유라는 것을 뺏기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TV를 보니까 누구는 이런 말도 하더군요. 수백억 원일지 또는 수천억 원일지 모르는 재산을 모았으니까 몇 년간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글쎄요. 하지만 그녀는 돈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언젠가는 추록을 해서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중의 눈을 피해 다니는 자유로운 삶이 아닌 갇힌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 만끽했던 권력도 없어졌으니까 끈 떨어진 갓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신세가 돼서 그저 자신의 돈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돈만 있으면 어디 행복한가요?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남 신경 쓰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찾아서 식도락도 하고 그런 생활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다녀와서도 어때요? 언론은 집요하게 그녀의 또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보도를 할 것이고, 언론 매체에 그것은 또 보도될 겁니다. 또 그녀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아마 딸에게 일어난 일일 겁니다. 딸은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누구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평생 언론이 따라다니고 그녀의 사생활은 집요하게 파헤쳐질지도 모릅니다. 역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이처럼 우리는 탐욕이 부른 재앙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붙이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야말로 그것이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추락하게 되면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없으면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또 비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으니까 그만큼 멀리 날아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추락하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평생 또 하늘에서 유유자적 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힘이 딸려서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게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날개가 부러진 채 그대로 곤두박질 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서 탐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게 돼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그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른 사람을 뭉개거나 자기 잘난 척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이 많이 생기고 말았죠. 그 적들의 반격이 그녀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적이란 것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죠. 바로 그녀 자신이 자신의 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오만불선한 행동과 권력의 남용이 그녀를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제가 이 TV를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 인심 사납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부정 입학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위원회에서 그 몇 년 전에 그 많은 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녀의 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꿈나무를 잘못된 소문으로 길을 죽이고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는데 그렇게 옹호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국은 장관으로 승진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TV에 나와서 최순실에 대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잘 변하고 자신의 유리 또는 불리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잘 바뀔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한 그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세상에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에게 세상은 아마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자신이 그 세상에서 홀로 서기가 겁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기댈 곳을 찾았는데 하필 그 사람이 최순실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쩔 때는 박 대통령이 해야 될 악역을 도맡아서 했고 자신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최순실이 밥을 떠먹일 정도로 떠받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진 사이비종파의 피는 대를 이어서 대통령의 피를 빨아먹고 그 주변에서 단물을 빨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모두 다 그녀가 나눠주는 권력과 돈을 빨아먹으면서 거대한 마피아를 구성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한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또 그 뜻에 따랐습니다. 이런 점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은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을 내려주면 인생은 아주 편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신 나의 권리나 권한은 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거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던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은 사이비 교주를 맹신해서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천국을 보장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다고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교주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기 결정권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너랑 나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입안의 혀처럼 놀아주죠. 최순실도 아마 그렇게 몇십 년간에 걸친 인연을 이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고 언제 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사이비 교회에 몰려오면서 천국으로 날아오를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자신의 주권이나 선택권을 남에게 주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지나치게 남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생긴 그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부처님이 열반할 때 부처님의 가장 수제자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등불 삼아서 또 법, 즉 진리를 등불 삼아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등불 삼으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또 자신의 잘못된 생각도 그걸 굽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생각에 빠져서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의지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떨 때 내 마음이 흥분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떨 때 슬퍼하는지, 또 어떨 때 분노를 표출하는지 이렇게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면서 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수백 번씩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의 이런 감정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으며 그 생각의 노예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동요하지 않고 흥분하고 절망하는 데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서도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이렇게 내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자신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자신을 현혹하려고 애쓰는 타인으로부터 또한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굴레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가 얇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를 내버려 두거나 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웃지 못할 일이 TV에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성이 있는데 아들의 운동화를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심을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오늘 옷을 사는데 어떤 색깔의 옷을 사야 되는지, 또한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타로점을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란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오기도 해서 타로점을 쳐서 모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타로점을 치는 사람에게 주는 복채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나도 내리지 못하고 그 타로점을 치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린 거죠. 그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도, 자신이 속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도, 어느 누구도 사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나 집단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우리가 떠받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리, 어떤 종교를 맹신하고 하등의 의심 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등불로 삼으면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질 생각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서 또한 어떤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인생이란 것이 어찌 맨날 태평성되어 또 꽃피는 길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하게 된다면은 남에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꽃길을 걸으려고 하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그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기대서 그 사람의 조언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마음 공부하는 곳에서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종교 집단의 대표격인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사정이 안 돼서 빠질 때도 많지만 내가 그 큰 스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그래서 자신은 뭐 일부러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하게 모든 것을 개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벌써 그 스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님을 떠받드는 주변 집단에서 그 스님을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는 안 좋은 징조가 드러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스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맹신하게 되고 그분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자신의 수양 없이 그분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기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꼭 해야 될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언제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진리를 알았을 뿐이고 그것을 설파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서 취할 것은 취하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어떤 분은 늦게, 어떤 분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개인을 또 집단을 사회를 맹신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미루어 놓은 숙제는 커다란 재앙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최순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고 속에 열불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반성할 점은 없는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딱 최순실이 돌아다니기에 활동하기에 그녀가 권위를 높이고 또 권세를 떨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사건은 일어날만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최순실 혼자서 다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순실이 활동할 수 있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거머쥘 정도로 사회의 도덕성이 떨어져 있고 사회가 여전히 사람과의 정에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 최순실이 통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개개인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고 불의한 지시에 대해 절대 굽히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과연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순실의 딸이 이대에 합격했을 때 서류 전형으로는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면접한 교수들 모두 최고 점수를 주는 바람에 그녀는 합격하게 되었죠. 저는 그 교수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느 교수도 단호하게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들만의 문제일까요? 여전히 온정주의에 사로잡히고 누구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 중에 반수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런 부정적인 일에 연루되기 싫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면 그녀의 딸은 이대에 입학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도 최순실의 천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생활로 처음 입문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순실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런 일에 눈을 감아버리거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겁니다. 또한 재벌들의 돈을 뜯어서 재단을 세울 때도 단호하게 그런 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재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권이 한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기업은 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저 돈으로 때우고 그 재벌들은 이 정권이 지나가길 기다리자고 했을 겁니다.
또 차은택 같은 사람은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따내려고 했고 또 따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결국 정부의 돈은 주인 없는 돈이니까 그건 가지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게 이런저런 사업을 벌여서 나라 돈을 빼낼 생각만 했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또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전에 TV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업가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의 어떤 교포가 그 사람을 돈을 뜯어내려고 어린 소녀를 그 남자의 호텔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필리핀 어린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얼른 내보냈죠. 하지만 필리핀 경찰은 그 사람이 어린 소녀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필리핀 경찰이 부패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먹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 사회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기차가 도착해서 기차문을 열어준 것밖에 없다. 나는 단지 그들을 인솔해서 죽음의 가스실까지 보내는 것만 했다. 나는 단지 그들의 시체를 화장하는 일만 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남긴 소지품 중에서 귀중한 것만 골라내는 일만 했다. 나는 단지 상관의 명령으로 가스실의 밸브만 돌렸을 뿐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유태인 학살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은 아주 미미할 뿐 내가 절대적으로 가해자가 아니라는 진술들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최순실을 권력의 윗선에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저 정말 잘 아는 친구의 부탁으로 면접 점수만 높게 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저 대통령이 좋아하고 믿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최순실의 돈 심부름만 했을 뿐 나에게 책임은 없다. 이런 식일 겁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그런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인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건강하고 도덕성이 높아야 이런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하고 주범과 공모자만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도덕성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고 그 도덕성이야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고 또 주모자 몇 명만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저 법등명 자등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